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미디어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인용 직후 온 나라가 본격적인 19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각 정당들의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당내 경선을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이미 얼마 전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뒤틀린 나라를 이제 우리들이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똑똑해져서 좋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니까요. 아는 것입니다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역 현안 시사 팟캐스트 요즘 뭔 일 이슈. 대전, 충청 지역 곳곳을 누비는 흥분의 아이콘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와 현안 당사자가 직접 나와 이야기합니다.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해볼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해부 대상은 바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고 부산 사상을 지역구로 해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현재 대선 후보자 여론조사 중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죠. 문재인 후보입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프로그램의 정신적 지주이자 선장 문재인 대항마로 성장하기 위해 구속 주문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우리 방송의 모든 법적 책임을 홀로 지겠다고 선언한 주체 사상가, 대전 지역 최고 언론인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님 모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네, 다음은 자꾸 세뇌를 시켜야 돼요. 오늘의 공격수입니다. 드디어 자리를 잡았네요. 얼마 전에 사라예보의 영웅에게 밀려서 호적되다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전국위원 출신, 네, 좌익 척결 우익 호강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남자 김태형입니다. 네, 바르게만 살고 싶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어습니다. 자칭 음주운전 추방본부 대표이자 서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1등 주먹입니다. 대전 서구의회 주먹까지 이제? 예, 운영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우리 지역
출신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상당 기간 동안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이른바 문바라고도 하죠.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막 지칭을 하면서도 무서워. 예, 열성 지지자들의 호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오늘의 해부 대상인데요.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같은 당 소속이시니까 부담이 좀 더 되시겠어요, 오늘? 아무래도 그 일반 그 국회의원도 아니시고 그 유력한 우리 당의 후보이신데 부담이 가지만은 그 국민의 입장에서 편하게 한번 해보죠 뭐 저희들. 박정석 정말? 박정석 의원 다룰 때 그런 생각은 안 떠오르신지요? 설마 그 거기까지 우리 또 방송 해명 방송 한번 다시 녹음해야 되는지 아닌가? 호혜편. 아니 진보가 진보를 까야 재밌는 거예요. 보수가 보수를 까야 재밌고. 아 저는 박원수입니다. 홍격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장지한 기자님께서 다 몸으로 막으셔 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믿고 아무런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제가 못 되면 낙선이고 잘 되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장지한 기자님께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분이 1953년생이시네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로 64세 되신 거예요. 할아버지시네요. 점점 인생이 60부터인데 큰일 나. 나이도 방어하세요. 벌써부터? 아니 할아버지 아니, 맞지 사실을 얘기해. 할아버지 맞지 않으세요? 문재인 후보님이 할아버지라고 하기는 뭐 좀. 아니 그게 혼자 아니라 있으셨죠. 머리도 혼자 아니, 있으시죠? 그 경로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노인 어르신이라는 개념이 65세지 64세면 아직 아니 그게 몇 년 남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청년? 손주 있지 않으세요? 예, 있죠. 그럼 네. 할아버지 맞잖아요. 그럼 할아버지지만 아직까지 그 언어가 그 어린가 보죠. 아직 할아버지라는 말을 못 하니까 그 우리 제대로 할 때. 궁색하다 할아버지 맞는데 예. 아무튼 53년생 64세 예, 예. 할아버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경남 거제 출생이시고 경남고 그 명문고죠. 네. 그 지역에서는 네, 명문고를 나와서 경희대 법학과를 재수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요즘 재수 강조 많이 하시더라고. 예, 이분이 재수 전문이라고. 대선도 재수. 네, 그 사법고시도 말씀드렸지만 1980년 제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이것도 재수로 됐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재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수 전문이라고. 혹시 문재인 후보님 그 제자가 그 다시 제자 아닌가?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이름대로 잘 나가시는 거예요. 이름대로 잘 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그리고요. 네, 그분이 그래서 좀 그 재수도 많이 하시지만 구속도 좀 되셨었죠. 예, 그 민주화 운동 하다가. 혹시 그것도 2번 됐나요? 2번 맞습니다. 맞습니다. 2번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좀 이따 그 얘기도 이제 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 같이 부산에서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를 같이 하셨었죠.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 이후에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때 이름이 달랐나요? 그때는 합동법률사무소였고, 합동이었는데. 그 이후에 법무법인 부산 노무현이 빠지고 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정계 나오셔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민적 수석 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좀 하셨죠. 우병우 선배네요. 그럴 수 있죠. 뭐 여러모로 뭐 변호사도 선배고 다 선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당 이사장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당대표도 하시고 지금의 이제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안타깝게 낙선하셨고 지금 다시 대선에 도전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 말았던 게 대학 시절에 그 유신 독재 항거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됐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서 제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출소 후에 강제 징집돼서 군대에도 가셨고. 그 유명한 특전사. 네, 특전사로. 몸 되게 좋으셨더라고요. 그때 사진이 가끔 이렇게 TV 나오면 엄청 미남이세요. 우리 와이프도 보면 미남이시라고. 어디서 자꾸 방울 소리가 잘생겼네. 방울 원앙 소리? 실제 보세요. 안 보셨어요? 알았어요. 멋있어요. 인정. 인정하시죠. 잘생긴 할아버지. 아니, 못생겼다고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또. 좋습니다. 네. 그 제대 후에는 그
전두환 군부 독재한 거 하다가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됐었죠. 예, 그러니까 재수 맞네요. 이것도 구속 재수. 근데 이때 당시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더라고요. 강삼재 의원하고 네. 인연관계가. 이때 그 강삼재 의원이 그 원래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었는데 먼저 잡혀가는 바람에 데모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께서 총학생회장이 없으니까 내가 주도하겠다. 앞장서셨다가. 앞장서다가 가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대학 때. 네, 대학 때. 예.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그 말씀하신 옥중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구속되기 전에 이미 2차 시험까지 다 보신 상황에 구속돼서 합격이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실은 또 성적이 좋아가지고 판사로 임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대요. 근데 이제 구속을 2번이나 되셨으니 그 전두환 그 시절이었는데 당연히 안 됐겠죠. 그래서 판사 임용이 안 되고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장 기자님 고승덕 변호사나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도 같은 그 사시 동기였잖아요. 네, 사법연수원 동기였죠. 박원순 사시 시장. 동기. 근데 고승덕 변호사, 그분들은 성적이 좀 조영래 변호사라고 뒤졌지만은 다 판검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네. 과거가 깨끗하셨나 보죠. 근데 아니 근데 차석인데도 이거 너무하네. 어떻게 그 김태형 본부장님 너무하네 이거 차석이.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부위원장. 국내 줄여서 너무하죠. 줄여서 부장이라고 하죠. 부장. 너무합니다. 김 부장님. 저도 거기엔 동조하는 바입니다.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번 그 얘기를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차 시험까지 다 합격했고 지금 2차까지밖에 없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3차였는데 그게 국정원 면접이었대요. 예, 국정원에서 이제 사실상 사상 전향을 이제 요구한 거죠. 당시에 전에 그 독재한 거하고 그 데모하고 했던 거 후회하죠. 그래서 자기가 후회합니다라고만 했으면 판사 임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안 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려가서는 많이 후회했다고. 네, 그건 아니다. 방송에서 얘기할 본인 입으로 하신 거예요. 아이고, 지금 잘 되시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그렇죠.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 얘기도 이제 후일담이 있으시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네요. 아마 판사가 임용이 됐으면 내려가서 변호사 개업을 안 했고, 그러면 노무현과 같이 일하지 않았고. 그렇겠죠. 그러면 비서실장도 못하고 지금의 문재인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마 관료로서 그 법관으로서 지금 헌재 이거 하실지도 모르겠다. 정년 다 되시지 않으셨나? 그때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 하실 때만 해도 그 이제 노무현 그 전 대통령님보다는 문재인 그 지금 전 대표님을 더 알아줬다고 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잘 나가셨다. 공부를 더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도 판사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인권 변호사 활동을 많이 하셨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전부터 그렇죠. 변호사로 가시면서 부산이 고향이시니까. 자, 그래요. 이제 얘기가 많이 퍼졌으니까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우선은 젊은 시절의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 학창시절 아까 우리 장정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명문 학교잖아요. 네네. 그 부산고등학교와 더불어 야구도 라이벌이고 뭐 그런데 김무성 그 지금 바른정당 의원하고 또 선후배 관계라고도 하더라고요. 동문입니다. 동문에 맞고요. 서로 잘 모르셨고 동문회 그 모임 갔다가 만나셨대요. 그래갖고 그 김무성 그 전 대표가 한 학번 선배인데 그때 가서 하셨다고. 그러면서 잘 지내보자고 뭐 이런 뭐 덕담 말씀하신 정도. 학교 다닐 때 특별한 인연이 없었답니다. 워낙 또 학생 수가 많았던 또 쪽이라. 사석에서는 두 분 되게 가깝다고 그쵸? 그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서로 장난도 잘 치고. 근데 이제 재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경희대 학교에 가게 된 좀 사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난해서 본인이 장학금 다 해주시는 걸로 해서. 조영식 총장이었나요? 그 박사께서 아마 그 쉽게 스카웃이죠. 그 운동으로 치면 뭐 쉽게 4년 동안에 제가 보면 이 정도 실력이면 뭐 S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은데도 좋은 인재니까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4년 동안에 장학금을 다 줄 테니까 우리 경희대 입학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학을 했죠. 그리고 또 결과도 좋았고. 경희대를 졸업하셔서 총장께서 그 조영식 총장께서 다시 한번 그 문재인 후보에게 보증이라 그러네요. 실험 보증 그런 부분을 해줘서 제적되셨잖아요. 그 문재인 후보께서 어쨌든 4년 동안에 한번 제적을 당하죠. 제적을 당하고 또 거기에 또 마지막 졸업할 때도 그 조영식 그 총장 겸 박사께서
뭐 그 신원보증을 해줘서 법조인으로 가는데 한 번에 길을 또 열어주는 하여튼 경희대하고는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경희대하고 또 인연 깊으신 선후배 한 분 있는데 유명하신 분 경희대 법대 출신 누구요? 전원책 변호사. 아, 맞아. 거기 동문이에요. 아, 네, 경희대 썰전 나와가지고 서로 그렇습니까? 얼굴 예. 노안 얘기 많이 맞아요. 하셨죠. 네, 그래요. 문재인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제 판사로 임용이 안 됐고 검사로도 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갖고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이라는 인물과 만나가지고 인권 변호사 활동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16대죠.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청와대 입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청와대에 입성해서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사실. 어려운 그렇죠? 시절을 같이 네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아파가지고 녹내장, 뭐 고혈압 이런 문제로 이제 사임해서 좀 히말라야에 가서 자주 가시더라고. 예, 거기 가 있다가 이제 노무현 산조하는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저도 이제 자꾸 방울소리가 들려. 자기 얘기한테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산악회. 저도 산악회 하나 하고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귀국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탄핵 그 대처를 하게 됐죠. 탄핵 소식도 근데 직접 들은 게 아니었다면서요? 뭐 영자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니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정말 네. 연락이 안 되고 네. 정말 그 세상 소식을 끊고 거기에서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그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탄핵 변호사. 예, 그 탄핵 기각 뒤에 이제는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그다음에 비서실장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뭐 실세 비서실장 이런 말도 왕실장 이런 말이 왕실장. 있었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 얼마 전 우리 탄핵 정국에서 뭐 서석구 변호사 역할 하신 거예요? 아, 거기 질이 다르죠. 어떻게 거기다 비켜놓지. 아니,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웃자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질이 다르죠. 예, 예. 아무튼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할 거라는 거는 정말 뜻밖의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의리죠, 접고. 의리. 네. 그 노무현에 대한 카리스마 그리고 예, 딱 와갖고 카리스마가 조직 있고. 딱 변호인단 예, 예. 조직해가지고 들어와서 예. 청와대에 다시 재입성해갖고 비서실장까지 하는데 비서실장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왕실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이도 빠져가지고 뭐 임플란트가 많다 네, 뭐 이런 임플란트 얘기도 있고 많지. 예, 그런 얘기 있었죠. 한 95%의 일들은 거의 문재인 실장이 조정을 많이 했다. 뭐 그 정도로 일을 왕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시절에 이런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최고의 원칙주의자다. 나도 원칙주의자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기자들하고 오찬이나 그 장정희도 있습니다만은 안 해보셨죠? 사실이네요. 아니요, 못 그죠?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청와대 그런- 가시면 불러주세요.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김창완의 청와대 가시면 대통령 되시면요. 다 미용 해내죠. 미용 자격증 있으세요 혹시? 이발이라도 깐디라도 깎고. 네네.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그 너무나 원칙주의자라서 그 일반 뭐 그런 선물이나 그런 부분도 또 밥도 식사도 한번 기자들한테 출입 기자한테 안 사서 이 김영란법을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좀 일찍 스스로에 적용을 하지 않았나. 야, 이거는 완전 꿈보다 해몽인데. 참여정부 아이고, 같은 경우는 네. 기자들이 좀 그런 갈등도 뭐 취재 선진해가지고 그쵸 뭐 기자실 없애고 사이가 안 뭐 좋았던 거 이런 게 좀 아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이가 안 좋은 건 맞았죠. 예, 기존의 조선일보 언론들하고 대표적이네. 많이 싸운 게 맞고 또 참여정부가 그 언론에게 친절하기보다는 굉장히 그 언론 개혁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곳에 문재인 후보가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최대 수혜자가 오마이뉴스 아니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때 예. 참여정부 시절에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 동안에는 기존의 언론들이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없었기도 맞아요. 했지만 예. 다른 언론사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 기자단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보도자료도 공유하지 않고 일정도 공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기존의 그 기득권 카테고리를 깨니까 저희 같은 데가 혜택을 본 거 맞죠. 예.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때만 해도 이회찬 총리가 골프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아 구독자 맞아요. 때. 그 낙마지 맞아요. 않아요? 네, 그때 이제 과감하게 그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만을 건의했고 또 그 이호철 수석이랑 아마 경남고 그 동문회가 고등학교 동문회가 제일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일부러 참여를 안 했다고 그래요. 괜히 동문회 안 네, 갔다? 예, 학연 지연 그런 것부터 끊고 그러려고 그래서 참 아니 청렴한- 그런 분께서 요번에는 왜 이렇게 메모드급 그 캠프단을 꾸르시고 막 이념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데려오시고 왜 그러신데요? 예, 오시는 거죠. 이제 어떻게 오시는 건데 이력주자한테 뭐 아니, 거기에서 이제 다 검증하겠죠. 그렇게 다 예. 끊어졌던 분이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검증해서, 네. 실패했다고 반성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는 더 많은 많이, 사람을 많은 통합해야 사람을.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실권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예. 유착 같은 거를 끊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엄하게 한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그 권력을 잡기 위한 과정이니까 하는 끊는 과정. 지금은 예. 끊는 게 아니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다 이렇게 역시 하셔야 해몽 됩니다.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제일 안 됩니다. 좋은 거는 비선이 따로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권력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 같아요. 물론 도움이 필요해 갖고 도움을 받아서 그 권좌에 오르는 건 맞는데 권좌에 오른 다음에 도움 준 사람들한테 보은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공신을 쳐내고 그 오로지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이냐 그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벌써 부분이 저 있죠. 청와대 예, 말씀이 예. 나오시잖아. 딱 근데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와서 아, 진담을 하러 드시네. 농담이에요. 짝 완영입니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요즘 문재인 대표가 그 자기의 그 영입한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그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그럼요. 양향자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네. 있잖아요. 말실수,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아니 근데 말실수라고 저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출신이세요? 삼성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에게 네네. 삼성에게 그 반올림 그 반도체 그 사업에 거기 일했던 종사자들이 백혈병을 걸려서 했던 사람들한테 보는 시각이 전문 시위꾼이다. 이런 사람을 그건 자기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실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영입해서 주요하게 쓰고 뭐 양양자 최고위원까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문재인 대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념이 분분치 않은 분들은 그게 과연 네. 통합인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아마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되셔도 내각의 입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선에서 끊어주시죠. 우리 그 생각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태형 부장님 우리 옆에서 보니까 신났어. 지금 막 입 찢어지고 막 난리도 아닌데. 아니. 이거 하면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네. 우리 김창관 의원님께서 청와대 입성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쵸? 아, 저는 그것도 안 보지만 아니, 보지도 아니, 않습니다. 보내야지. 임기네. 보내야지. 그 가십시오. 방송 끄고 다시 얘기하죠. 그건 좀. 알겠습니다.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을 이제 임기를 마칠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같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뭐 최근에 홍준표 지사 또 이런 막말 관련해가지고 한참 뜨겁긴 한데 이분은 정치하실 분이라고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렇죠. 이미지가 이분 그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면 많이 기억나잖아요. 네네네. 막 울분을 토하던 사람들을 다 제지하고 본인이 가장 앞서서 대표로 국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다 수습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봉하마을에서도 항상 그런 역할로 보였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의 유지를 쭉 그 기리고 하는 그런 분으로 계실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전면에 이렇게 나서서 할 줄 몰랐는데 2012년 4월 그 총선에 그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투사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시죠. 그 투사라는 것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투사? 예. 이분 별명이 젠틀제인이에요. 그러니까 딱 항상 그 신사적인 이미지, 선비 이미지가 강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예를 들면 강렬함이라면은 친구지만은 문재인은 그 뒤에서의 묵묵함. 그래서 그 청와대 시절에도 직원들한테 계속 존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비서실장이면 말도 왕수덕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겸손함이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잠시만. 제가 이 세 분한테 제가 오늘 준비해오는 하나의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 네. 지금 그래. 제가 나중에 비지 깔아드릴까요? 네, 하나 깔아주세요. 비장한 음악으로. 비장함은. 오케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연상 퀴즈입니다. 제가 지금 한 7가지 를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그걸 답을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한 분씩. 자, 읽겠습니다. 1. 전형적이고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2. 집안이나 경제력 또는 자신의 배경을 남다른 정적 자산으로 생각한다. 3. 민감한 질문에 피상적으로 대한다. 4. 정치적 의사표현을 측근을 통해 대신한다. 5.
비상사태나 첨예한 상황 또는 질문에는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다. 6.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신중하게 대응한다. 7.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이 불명확하다. 박근혜. 정말? 박근혜. 100% 박근혜. 네, 박근혜. 비장의 카드가 어떻게 문재인? 지지하고. 그럼 김태형 부장님 문재인? 나는 이게 사실 네. 우리나라의 그 앞에 나와 있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모습을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는 딱 문재인을 딱 생각해서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황상민이라고 심리학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게 쓰신 거예요. 이 연상하는 분이 교수님 누구냐.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 보수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 중요한 건 중도예요? 거기 있던 패널들이 네. 박근혜를 못 맞춰. 이재명 심지어는 이재명 막 이렇게 나오면서 못 맞춰. 그러니까 그 황상민 교수가 놀래갖고 아니 그분을 그렇게 빨리 잊으신 거예요. 막 말투가 그래, 그러시더라고. 그분 말투가 그래. 두세 번 갈 때부터 완전히 박근혜가. 우리는 우리 그러니까 패널이 이러니까 끝내주는 다들 거야, 우리 이 패널들이. 좌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저는 중도라니까.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문재인 딱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중도예요, 중도.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튈 분들 이제 보면 좀 비전이 있는 그런 데서 대부분 유출을 하니까. 아마 근데 이번 사드 문제에서는 불명확한 모습을 보시던데. 자, 자, 정책 사드. 얘기는 네.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 이어나가죠. 네. 이래서 이분이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나오기보다는 주변에 어떤 권유나 어떤 요청을 해서 등판을 한 것 같아요.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두 분 다 정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 드디어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19대 총선에 나와가지고 그때 상대방이 손수조 후보였었죠. 손수조. 이른바 박근혜 키드 해가지고 이준석 그 네. 당시 비대위원하고 그래서 뭐 당선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발을 해서 당 대표까지 가고 뭐 그래서 대선까지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까지 나설 줄 잘 몰랐던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아까 김창완 의원님도 얘기하시지만 뭐 젠틀제인, 이렇게 젠틀한 모습으로 좀 보였죠. 그래서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적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감이 맞나? 이런 답답하다? 예, 좀 고구마. 예. 권력 의지 뭐 이런 거. 예, 카리스마가 없다 이런 비판들을 좀 많이 했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뭐 마땅한 후보가 사실 없었어요. 그 당에서는. 그리고 뭐 압도적으로 그 후보의 지금 뭐 김두관이라고 음질했어요. 정세균, 없었죠.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네, 이런 뭐 분들. 그분들도 나름 훌륭했죠. 뭐 없었다고. 훌륭했는데 경쟁력이 없었죠. 지금 뭐 손학규 예. 후보는 또 나온다고 하고.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정세균은 국회의장님이 네. 되셨고. 한 번은 또 김두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전혀 새로운 인물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문재인 후보의 그렇게 뭐 듬직하지 못했던 거죠. 마음을 많이 못 주었던 거죠. 그리고 후보 단일화 후에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안철수를 지지하던 표들이 전적으로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죠. 사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지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이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조금은 달라지신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뭐 그것이 여론조사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비판한 것이 확실하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 또 어떤 그 정치하는 데 있어서 확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없다 이런 비판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8대 대선 쪽만 보면은 TV 토론에서 18대 대선 그 TV 토론회에서의 가장 핫했던 인물은 이정희죠. 통진당 후보였었죠. 뭐 지금 보면 또 새로운 생각이 들더라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라든지 뭐 음마아파트 매체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색깔이 좀 덜 드러나 보였다. 뭐 이런 이미지를 좀 줬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 당시에도 이제 저도 같은 당으로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만은 맞아요. 초창기에는 그런 전투력에 본인이 굳이 출마해야 되나 주위에서 많이 그런 권유도 했지만은 끝까지 삼고초려하고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깝게 낙선을 해서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그 경선에 나오시는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렸고 본인도 이제 압니다. 그때는 내 권력 유지가 꼭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런 마인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꼭 할 거다. 그리고 배수의 진을 쳤죠. 이번에 지난번처럼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 난 진짜
정계를 은퇴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권력 유지를 많이 지금 그 새롭게 다지고 계세요. 은퇴하실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 당시 이정희 그 전 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보수의 결집영상을 만들어 놨었어요. 오히려 진보 쪽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표로 갔을 때는 저도 그때 새누리당 생활했었는데 막 되게 막 울분하고 격양되는 때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부 맞는 것 같지 일부 않아요? 맞죠. 네, 맞죠. 근데 그 표의 민심의 향배는 그 발언의 어떤 수위는 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재명 시장 있죠? 이재명 시장이 탄핵 전국일 때는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게 확실한 이재명 시장이 쌈딱이잖아요. 만약에 선봉장이라고 치면 박근혜는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적이 사라지고 이 적을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야. 문재인 지금 전 대표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아해지는 어떤 그런 반항군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런 반대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이런 식의 스탠스는 문재인을 공격하는 스탠스는 오히려 좀 그런 역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시장 생각하면 좀 저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지지율이 지금 3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위인 적도 많았고 두 자릿수고 근데 그거에 준하는 언론의 대접을 저는 못 받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남경필 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그 홍준표 지사 이런 분들은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지지율 높은 편이죠. 언론에서 네. 그런 비중을 있게 달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달아주고 있다라는 그게 거. 언론과 국민의 괴리죠. 보면은 기존의 언론들은 그 오마이뉴스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너무 많이 다룬다고 기득권화돼 있어요. 기득권화돼 있어서 그 이재명 시장 같은 실질적으로 오마이뉴스나 이런 진보 매체에서 많이는 다뤄주고 계시고 특히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KBS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그 댓글 올라오는 게 이재명 시장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그 기존 그 언론 매체보다는 SNS상에서는 조직력 좋죠. 이재명 시장에 대한 위치가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까지 정치 그 평론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재인은 현재 대통령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어떤 메시아다. 어떤 그런 예수와 같은 존재다. 신격 존재가 돼버렸다. 누가요? 누가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못 건들면 다 죽는다는 거야. 심지어는 공격당하고. 저는 오히려 어떤 그런 자세들이 문재인 후보가 빨리 탈피해야 되지 않는 탈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연계해서 얘기하면 요즘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다 된 것 같이 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웃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왜요? 그 어떤 그 종편에서 패널 분께서 정 누구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문재인 그 대표가 요즘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얼굴 보면 써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얼굴 보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미경 의원님,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건요.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보고 보입니다. 있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죠. 네,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취지고 잠깐만요. 그런 얘기는 우리 정미경 의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언론에서 신문 뭐 자세히 다 보시겠지만 신문에서도 한두 군데 이미 다 짚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보가 구체적으로 대통령 다 된 행보입니까? 예컨대 얼굴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근거를 갖고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론이 나오면 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다 사실이 아니라도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비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론인이니까 뭐 간단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에 그 대전에 와서 그 기자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질문을 하니까 뭐 LCT 관련 얘기했어요. LCT.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도 그건 믿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왜 그걸 나한테 연계를 시키냐?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건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제목을 뭐 버럭 화를 낸 뭐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기자들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내 생각만이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을 대신하고
또 뭐 풍문으로 떠드는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질문해 줄 수도 있고 또 마침 그런 억울한 누명으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질문해 주면 해명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시니까 저희 기자들은 좀 싸한 상황이 좀 됐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예로 그때 전에는 그 안희정 지사에게 제가 좀 안 좋은 그 비판적인 질문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잘했다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명하겠다고. 좀 그런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태도들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지지율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그 청렴하고 이제 본인의 주장을 좀 여과 없이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 본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도 계속 그 공약이나 모든 부분을 다듬어 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실수는 뭐 한두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좀 그 안정적이고 좀 지금의 이 혼란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혀 이 그 장장 기자님 말씀에 부합하는 대응이 대답이 아닌 것 같고요. 민간의 질문은 피상적으로 대한다. 자, 그래요. 그 문재인 대표하면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안철수입니다. 네, 맞아요. 그 지난 18대 대선 때 뭐 그 여론은 그랬던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될 거라는 또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도 많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게 들거든요. 야권 단일화를 결국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도 사퇴를 했었고 안철수 후보도 사퇴를 했었고 심상정 후보도 사퇴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통해서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준 건데 그 양보가 정치의 양보가 어디 있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란 전제하에 요번에 심상정 그 의원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본인 입으로 그 양보가 그 우리들의 뜻까지 담아서 꼭 이제 이겨달라라는 그런 이제 염원도 담겨 있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보면은 맞아요. 그 저도 그 유세장의 그 은흥정이 거리죠. 그때 오셔서 그런 퍼포먼스 그 목도리 예, 네. 우리 딱 주고 그 사진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역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 역사 속에 쭉 지금 있는데 진짜 예, 그 단일화는 게 상징적인 단일화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목도리를 딱 매주고 딱 하는 게 넥타이를 매주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딱 했는데 그 부분 저는 안타까운 게 그때까지면 안철수 후보님 참 좋고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선거 당일날 홀연 미국으로 떠나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과연 중도층에서 했을 때 안철수가 진짜 끝까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거냐 저희 그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냥 선거를 끝나고 다음날 좀 출국을 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국민의당에 한 분 계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지금도 아쉬워요. 왜 안철수 분이 그렇게 하셨나? 예, 안철수 의원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게 그 실패한 것은 문재인의 책임이지 왜 안철수의 책임을 돌리냐? 그건 일단 맞다고 봐요. 후보로 나선 사람의 책임이지 누가 안 도와줘서 못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짐승 발언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취재 현장에서 느낀 것은 그 말씀하신 은행정이 거리에 있었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선거 유세할 때도 봤는데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내 지지자들이 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문재인을 다 도와달라 이렇게까지 나왔느냐?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저는 느껴요. 그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그분이 표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안타깝죠. 충분히 다 모아내진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아니, 예. 근데 유권자가 내 한 표 주면 다 그 사랑한 거잖아요. 그만큼 한 표 주면. 근데 후보자가 사퇴를 했다는 거는 다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그거를 흔쾌히 하면은 그 뉘앙스가 부족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다 모아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상징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이 사람을 주십시오 하는데
그 경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갑자기 주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그렇게 동시 유세 같은 거 많이 안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 거 약간 있습니다. 꺼린 면도 예. 있었죠. 선거 당일이 가까울수록 좀 우리도 좀 멀어지나 왜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처음 초창기보다는. 그런 분석도 많았고 그런 보도도 많았죠. 근데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 대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문재인은 본인의 이미지와 캐릭터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또 본인이 득표한 득표 중 45%가 안철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안철수와 그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일정 어쨌든 그 안철수 후보께서 양보한 건 맞아요. 크게 보면 맞죠. 본인이 이제 출마를 포기했기 크게 때문에 보면 양보고 예. 작게 보면 작게 보면 양보죠. 예, 그래서 그 안철수를 지지했던 그분들에 대한 하나의 예의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당내에서도 이제 갈등이 많았었고 나중에 결국 국민의당으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싸우시죠. 예, 뭐 막지원 사이가 대표 안 좋은 같은 건 경우는 사실이죠. 예. 굿모닝 할 정도로 뭐 이게 좀 사이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번에는 100%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는 일은 없다. 이제 그런 결지를 가실 것 같아요. 끝까지. 예, 진검승부가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면 그 당시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양보하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다음에는 문재인 후보는 출마를 안 하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할 거로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은 안철수 의원이 지지 세력을 들여서 당대당 합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들어왔고 안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으로 들어왔고 당에서 그때 대표를 안철수 의원이 했어요. 그랬는데 김한길 공동대표 네, 같이 했었죠. 그랬는데 결국은 싸워서 이제 나가면서 문 패권주의 얘기를 하고 지금은 정말 앙숙처럼 싸우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게 왜 문재인 대표와 같이 한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나가느냐. 이거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많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도 대통령이 이제 뭐 되실 분이니까 그런 분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지적에 좀 달게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평창이고 안철수 대표가 무주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제 생각에 답변을 듣고 싶어요. 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또 말을 인용하자면은 최고의 원칙주의자다. 문재인이라는 친구는 거기에 그 원칙을 너무 적용시키고 좀 아직까지는 제가 봐도 그 보수나 이런 바른정당이나 그 자유당처럼 그 융통성이나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비교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 원칙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유부단하지 않고 그 융통성의 부분은 좀 적지 않나. 그래서 그럼 제가 거기서 그러면 김종인 대표 의원 김종인 씨를 영입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시키고 그 뒤로 이제 선거 이후로 지금은 또 뭐 나가셨잖아요. 네, 나가셨죠. 이거는 원칙에 맞는 일인가요? 글쎄요, 뭐 어쨌든 내가 부족한 부분, 당신이 그 경제민주화 부분은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많은 부분을 좀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따려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공약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분 간에 어떤 오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의원님을 주장을 동의하진 않아요. 결국은 이제 그분이 말로는 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뭐 약속을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정말 경제민주화를 할 만큼 그런 주장할 만큼 그런 의지를 갖고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박근혜하고 경제민주화 한다더니 가서 하나도 안 하니까 또 나와가지고 이쪽하고 한다더니 또 나가고 뭐 어디 가서 또 하려나 모르겠지만 이제 또 안철수 거의 좀 정권을 권력을 가진 사람 밑에 가서 뭐 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쓰고 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지점이 있다는 거죠. 끌어온 건 영입한 거죠. 영입한 거는 팽한 거는 이제 본인께서 이제
그 의견 중에 조율이 안 돼서 나가신 거지 뭐 팽시켰다는 거는 좀 과격한 표현 같은데요. 그 본인이 알아서 나가신 바꿔 거지. 얘기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네. 거일 수도 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나가라고는 안 본인이 했지만은 팽당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거죠. 그거죠. 쉽게 해서 지금 말하기 좋아하는 친문 패권주의 그 민주당 내에는 사실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 대의원 분포나 지역위원장은 하지만은 정당 내 구조가 그래 돼 있으면 일단 좀 어느 정도 그 한계를 극복하고 좀 나서서 좀 쇄신을 시켜주고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당장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버리면 아까 장 기자님 말씀대로 그 어디에도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가면은 기존의 세력들이 아무래도 더 세지 그 김종인 대표를 그렇게 추종하겠습니까? 근데 패권주의 방금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패권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팩트는 그거예요.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당조차도 지금 또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그러면 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공고한 그 대선 후보가 있는 경우는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저는 좀 그걸 역으로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재인 그 지금 후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이른바 빠라고 그러죠. 무슨 문빠, 노빠 이분들이 막 무참하게 공격을 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 일정 부분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께서도 얼마 전에 그 자제 요청을 한번 그 자기 요즘 지지단 그런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요청을 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건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SNS 상에서 그 문재인 지지하는 쉽게 해서 문바들 그분들이 자기 의견을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는 거지 오죽하면 좀 자제해달라고. 근데 그게 민주당 정서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누가 얘기하면 우리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울컥하고 막 공격하고 막. 그거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 같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몇 가지 좀 그 약간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다운 계약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예전에 그런 예. 얘기 있었죠. 그 다운 계약서가 예전에 부산에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처분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1억 원 정도 싸게 이렇게 내놔가지고 그게 다운 계약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건 있었던 것 다운 같아요. 계약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건의 썰이 있습니다. 썰 민정수석실 때 뭐 있어요. 1억 정도 뭐 이렇게 인터넷에 됐다. 좀 돌죠. 예. 그리고 또 뭐 서울 빌라 요 부분도 있고 요 부분은 어떻게 그 정치단한테 말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갖고 있던 주변에 검찰청 그런 관공서가 있었는데 그 딴 데로 그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이전하면 당연히 뭐 식당도 안 될 것이고 집값이 하락하는 거는 그 시세 네, 당연이기 때문에 그 폭락에 따른 그 손절매 성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는 그 다운 계약서 그 계약서상 그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네네네네.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이제 쓰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다만 그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이제 다운 계약서를 못 쓰게 한 그 2004년가 이전이죠. 그리고 2006년 때부터 이제 다운 계약서가 이제 불허가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 지났다. 어떻게 보면 똑똑하시네요. 딱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매도자의 요구로.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상가 처분할 때에는 그 법원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주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 싸게 파는 거고 다운은 아닌 거고 그리고 그 부산 그 서울의 빌라 산 거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이 이제 뭐 세금 관련해 갖고 좀 싸게 쓰자라고 해서 썼고 그게 그 당시 관행이었고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다운 계약서 금지법이 발의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뭐 이런 정도 해명이신 거네요. 그리고 아드님 또 특혜 논란 이 부분은 무슨 특혜는 아니지만 뭐 그 뽑을 때 좀 그 뽑은 곳에서 실수였다.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오늘 또 선관위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선관위에서는 그게 거짓 뉴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해명을 해줬고요. 그 당시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게 학력 졸업 증명서였어요. 그 뒤늦게 제출한 부분이 이제 서류가 미비됐다는데, 근데 그 저도 이걸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그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 학력 증명서를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왜 우리도 어떤 서류를 낼 때 보정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정기간, 서류 보정기간. 뭐 공직 출마를 해도 이제 서류가 좀 미비하면 지났어도 그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들한테 이걸 더 해명을 해라. 좀 아직까지 잘 확실치가 않은지 그런 부분에서 그 서류가 좀 늦게 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해명한 게 나왔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2007년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에는 문 후보의 아들에 대해 대학 재학 시 전공 분야 공모전 3회 입상 및 실무 영상 제작, 전시회 기획, 참가 경력, 영어 능력 등으로 모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대졸 예정자를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 진행된 2010년도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의 이 결과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MB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똑같은 채용 판정이 난 과정의 거죠. 단순한 실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특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아들이 채용됨에 있어가지고 일부 오류가 있지만은 특혜는 아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류는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류의 서류 이런 미비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에서 그 대신 다음에 더 보충을 해줬고, 보정을 해줘서 이제 그렇게 아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후보께서 굉장히 원칙주의자시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뭐 기자들하고 밥 먹는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동문회도 안 나가고 실제로 17명인가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경남고 출신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요거는 물론 채용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문재인 후보가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문재인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또한 감사 결과 특혜 관련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면 이미 밝혀졌고 또 그 일은 또 MB 정부 때 다시 한번 재심을 받아서 또 똑같은 결론을 돌출한 부분이죠. 이 문제는 아마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본선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상대 당으로부터 좀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기도 하고요. 네, 요즘 워낙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립니다. 모르겠어요. 특히 문재인 후보가 계속 지지율 1위를 달리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우리가 지금 아들 특혜 이거 관련해서도 계속 가짜뉴스가 많아가지고 선관위에서도 밝혔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단독 채용이 아니고 2명이 응모해서 2명이 된 거니까 단독 채용은 아니다. 근데 단독 채용하면 벌써 특혜 같잖아요. 예. 그게 그런 건 이제 허위 가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5급 공무원 채용을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고 실제 공무원도 아니고 예, 그런 것도 허위 그런 게 많죠. 그리고 요즘 웃기는 거 있었잖아요. 금괴 아까 말씀하신 거. 금괴. 전 세계 금괴의 절반 이상을 별명 문수로 두셨잖아요. 문수로. 네, 어디다가 일본군이 숨겨놨다던데. 네, 그런 가짜 뉴스도 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확히 사실과 사실이 아닌 허위와 이런 거 좀 구분을 해서 정확히 그래야 또 정확히 검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오늘 대선 지지율 1위 달리는 후보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네.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얼른 빨리 마무리를 하죠. 우선은 이번에 대통령 출마했으니까 공약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은 그중에 핫한 거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대북관하고 안보관 이런 게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격을 받는 부분이죠. 네네. 우리 바른정당 사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요즘에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상당히 인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드에서 OX 편만을 드시는데 거기서 이제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이걸 세로로 이렇게 딱 드셨더라고. 이건 뭔지.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문재인 후보의 뜻은 그거죠.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 스톱시키고 차기 정부에 모든 권한을 넘겨서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를 돌출해서 재판단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 거죠? 확실하게 반대라는 개념이신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반대겠죠. 일단 반대면 X표 들으시면 되는데 차기 정부에 하자. 왜 그냥 그렇게 어정쩡하게 들으시는 그러니까 국민적인 합의 돌출이라는 부분은 세모로 표현을 봐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공청회라든가 민주당 야권 세력 쪽에서는 다 야당이지만 반대잖아요. 당론 반대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대선 후보로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죠. 이재명 시장 같은 건 적극적인 반대고. 문재인 대표도 반대 입장은 맞는데 근데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뒤집을 수 없으니까 좀 차기 정부에서 좀 그런 얘기 사드가 해보자. 필요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 반대라는 얘기시고요. 다만 이게 다음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할 거니까 이거를 미뤄두자는 거예요. 지금 미리 나는 반대하면 국민한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정반대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분명히 자기 생각이 이렇다고 생각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의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원론적으로는 반대다. 이제 어정쩡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계속. 제가 아까 전에 그 읽어드린 그러니까 세모가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비상사태나 첨예한 상황 또는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다. 이게 아니 비슷하다니까 박근혜는 이게. 왜 그 박근혜 편지를 문재인으로 또 그렇게 오해시켜 오해를 시켜 모든 정치의 그 앞에 나으시 계신 분들의 어떤 그 공통 분모적인 어떤 행동들인데 자꾸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을 자꾸 만드시니까 그냥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독재는 안 저 하겠다.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 상대방 진영으로부터 안보에 관련해 갖고 논쟁을 많이 한다고 하면 당내에서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개헌 그리고 연정. 그 개헌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다 하고 계세요. 그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 근데 적극적 개헌이냐. 특히 그 개헌의 시기도 문제가 있고. 예. 뭐 어쨌든 그 대선 이후로 지금 그 다 하고 민주당 후보는 다 대선 이후입니다. 그 시기상으로 지금 50여일 남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개헌이라는 게 그게 몇십 년 만에 하는데 후딱 해치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니 노무현 충분히 정부 시절 때도 토론을 찾아가셔갖고 대연정 예. 하자. 그 노무현 전 대표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뭐 어쨌든 갑자기 이런 게 한번 아닌가? 그때도 실패를 했죠. 대연적인 그 제안이 그 실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정치권의 일반된 그 화두가 개헌인데 뭐 굳이 마다할 필요가. 개헌을 한다니까요. 근데 대선 이후로 이제 뭐 지방선거 때 하자고 민주당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개헌에 대한 틀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합의가 돼야지. 그냥 졸속 합의돼서 그냥 뚝딱 해버리면은 그 국민투표라는 게 쉽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 지방선거 때 내년이죠. 그러니까 네네. 2018년 6월에 있을 그때 같이 하자는 취지고 그렇게 하면 비용도 줄고 그리고 대선이 끝난 후에 1년 정도 이상의 시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충분히 논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할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지금 요즘 3당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그 대선 때 같이 하자. 뭐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개헌안을 제대로 마련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어렵다 이런 이제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시기적으로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어디까지 분권형으로 할 건지 그 4년 중임제 요것만 그 원포인트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그 합의할 그 시간적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김창건 의원님.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후보가 더 자세히 로드맵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우면 그래야 국민들이 그거에 맞다 이렇게 선택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안이 어떤 건지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개헌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문제다. 그렇죠. 차기 정부에 하는데 내용도 어떤 거다라는 것도 정확히 더 내놓으면 어차피 이 대선 과정에서 좀 선택을 하는데 좀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지금처럼 그 제일 그 적폐 대상의 그런 모든 문제나 그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은 민주당 후보 누구다도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은 권한을 분산하자 그 부분 다 공감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에서 개헌 논란에서 제가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헌을 지금 문재인 후보가 동의를 해요. 시기적으로 좀 문제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면서도 개헌 얘기만 하면 문재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문바들이 막 그러니까요. 문자 폭탄을 날리고 그랬잖아요. 아예 논의를 하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사회에서 좀 건전한 논의를 할 수도 있죠. 또 그 입장을 듣고도 어떤 게 옳다 해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건전한 그 발전적인 민주주의에 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문 후보 측에서도 우리는 이런 거를 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죠. 뭐 어쨌든 그 지금 뭐 토론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거기서도 분명하게 피력은 했고 개헌은 필수다. 다만 그 대선 전 개헌은 시기상 어렵기 때문에 그 충분히 1년여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합의가 되는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다당제가 될 다당제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느 당이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개헌을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 과정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 3월 4일 문재인 후보는 대전을 방문하여 권선택 대전시장과 함께 아침 동행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평소 500여 명인 참석자 규모는 이날 1만여 명 정도였다 하고 이에 일각에서는 관건 선거운동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시가 주도한 행사가 아닌 시민단체가 주도한 행사라면서 관건 선거운동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종편 프로그램 외부자들을 출연해 이 행사 참석 사실을 말하면서 권선택 시장의
소통의 행보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는 현재 대전시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권선택 시장의 불통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측근들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상황에 대해 더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독서는 만고의 진리다. 독서 공동체 백복스 클럽 강신철 한남대학교 교수의 재미있는 책 이야기 한 달에 한 권 청취자 여러분들께 책을 선물합니다. 학방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 뜨거운 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이고 또 스스로도 인정한 대세론의 주인공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의 공식 인물에 대한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문재인에게 먼저 안철수란 우리 장장 기자님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문재인에게 안철수란 지긋지긋한 악연. 김창관 의원님. 거기에 같이 같은 맥락으로 채권자. 채권자. 네, 우리 김태형 부장님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She's gone 뭐 이런 노래. 뭐 He's gone으로 해야 되나? 아, He's gone. 네. Out of my life. 뭐 그런 느낌. 국제화 시대. 예,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에게 박지원이란 배신. 아이 너무 심하다. 배신. 저는 삼고초려. 삼고초려. 예. 네. 그 심상정 의원이 그 김문수 의원에도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저번에 썰전에 이렇게 대답이 저도 똑같은 대답인데 잊혀진 계절? 자, 마지막입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이란 분신. 분신. 네. 저는 중마고 겸 불알 친구. 네. 그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Father. Godfather. 네, 알겠습니다. 다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끝으로 각 패널분들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 먼저 방어수였던 오늘 김창관 의원님. 예. 어쨌든 문재인 후보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지지율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본인이 항상 사람이 먼저다. 이 정신 인본주의죠. 이 정신 잊지 마시고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외치셨던 적폐청산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 국가를 위해서 진짜 몸바쳐서 그런 원칙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형 부장님께서는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 이루신 그 대연정 우리 문재인 그 후보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도 일부 지분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우리 장정 기자님요. 예, 저는 오늘 좀 몇 가지 지적은 했지만 사실 너무 짜잘해요. 그만큼 이분이 훌륭하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럼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말 바르시고 생각도 바르시고 그동안 해온 것이 큰 흠이 없이 잘 해오셨고. 방송 마무리가 너무 훈훈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사실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막 헌법행위 막 이런 거 하다가 너무 짜잘한 거 같고 우리가 좀 지적하는 것 같고 좌클릭 3명인데.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좀 어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가 유력 후보에게 흠잡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좋은 거니까 이번 이제 변하지 않으시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고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겠네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이 네 분 중 한 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겠죠. 본선 경쟁보다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과거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지지율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겸허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고 많은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패널들 중에서도 혹시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밤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고요. 이젠 토요일에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들 푹 쉬시고 충전들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꽃피는 5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훌륭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